새로 취임한 국가 지도자가 첫 공식 행보로 잘 세팅된 수도를 텅 비워버립니다. 네, 게다가 수백억 원, 아니 어쩌면 수천억 원에 달할 막대한 국가 자산을 그 재단 위에서 한 번에 전부 불태워버리죠. 네. 만약 이게 오늘날의 일수라면 당장 탄핵 논의가 나올 만한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자료, 고대 문헌인 역대하 1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통치자 중 한 명이었던 솔로몬 왕의 취임 직후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실 보통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바뀔 때 아주 정밀하고 깔끔한 청사진을 기대하잖아요. 네네. 엑셀표처럼 착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절대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향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이 흥미로운 기록을 샅샅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평소 리더십의 본질이나 권력 교체의 결정적 순간들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 오래된 기록이 극도로 현실적인 정치공학이라는 사실에 꽤 놀라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추적할 핵심 질문은 명확합니다. 절대적인 권력, 말 그대로 백지수표를 쥐게 된 리더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국가의 물리적 인프라를 어떻게 뒤바꿔 놓는가 하는 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솔로몬이 왕위를 견고하게 다지는 장면입니다. 신이 그와 함께해서 막강한 권력을 쥐었다고 선언하잖아요. 네, 자료의 첫 문장부터가 아주 단호하고 압도적이죠.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정말 의외거든요.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족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핵심 리더십을 통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으로 향하죠. 아주 거대한 민족 대이동 수준의 행보를 보인 겁니다. 제 생각에 이건 마치 새로 당선된 신임 CEO가 취임하자마자 쾌적한 본사를 놔두고 막 역사적으로 복잡한 앙금이 있는 옛 격전지로 임원진을 전부 끌고 가는 수련회 같아 보이거든요. 왜 굳이 수도를 놔두고 먼 기브온으로 간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더 큰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지정학적이고 영적인 딜레마를 읽어내야 하거든요. 딜레마요? 네, 당시 국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성소가 물리적으로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 권력의 구심점이 쪼개져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전 왕이었던 다윗 시절에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물인 하나님의 궤는 이미 수도 예루살렘에 장막을 쳐서 모셔두었죠. 네네, 예루살렘이 새로운 정치 중심지니까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원래의 회막, 그리고 브살렐이라는 장인이 노수로 만든 전통적인 제단은 여전히 예루살렘 밖인 기브온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중요한 국가적 상징물이면 다윗 당시 전에 진적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로 합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막 왕좌에 앉은 새 리더에게는 엄청난 분열의 불씨잖아요. 지당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 브살렐의 노단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 컸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컸길래요? 그건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기 전 광야에서 척박하게 떠돌던 시절부터 그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던 궁극적인 정통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백성들의 깊은 신앙이 서린 물건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세운 예루살렘이라는 신흥 권력과 기브온에 있는 수백 년 된 민족의 정신적 뿌리,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솔로몬이 국가 요직의 모든 인사들을 대동하고 기브온으로 향한 건 바로 이 분열된 상징성을 통합하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보였습니다. 대중의 향수를 무기화해서 자신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로 결속시키려는 거였군요. 네, 맞아요. 단순히 예배당을 찾아간 게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런데 그 기브온의 놋단 위에서 솔로몬이 무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저는 여기서 솔직히 고개가 좀 갸웃거려졌어요. 소나 양 1,000마리를 바친다는 건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국가자산 아닙니까? 새 왕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한 번에 불태워버리면 백성들 입장에서 엄청난 낭비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현대의 경제관념이나 회계장부의 관점으로 보면 확실히 심각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제사 시스템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의 메커니즘이라면
단순히 불태우는 게 아니었나요? 네네. 1000마리의 짐승을 바치는 희생 제사는 그냥 연기로 날려보내고 끝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닙니다. 제사에 쓰인 막대한 양의 고기는 결국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분배되거든요. 아, 며칠에 걸친 거대한 국가적 연회가 열렸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온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끊임없이 고기를 나누고 베푸는 자리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스케일과 그 연회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물리적으로 각인시킨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족장과 장군들은 새로운 왕의 자금력과 스케일에 숨이 막혔을 겁니다. 전통적인 정통성까지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사실이에요. 흩어져 있던 권력자들을 완전히 기선제압한 거군요. 정말 강력하고 효율적인 퍼포먼스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흥미롭게 전환됩니다. 수만 명이 모여 떠들썩하게 진행된 국가적 연회가 끝난 바로 그 밤. 상황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개인적인 조우로 넘어가거든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그 밤에 신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이라면 이 절대적인 백지수표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리더가 가진 내면의 본질을 시험하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솔직히 고대의 피비린 내는 중동세계잖아요. 신생국가의 왕으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막강한 군사력 아니면 국고를 꽉 채울 황금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군주들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백성이 땅에 티끌같이 많다고 하면서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순진하거나 철학적인 대답처럼 들리거든요. 겉보기엔 그저 착하고 이타적인 동화 속 주인공 같죠. 하지만 자료가 솔로몬의 선택을 묘사하는 방식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선택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흥미롭게도 이 기록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의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부, 재물, 존영, 원수의 생명 멸하기, 그리고 장수. 와, 통치자들이 평생을 걸고 쟁취하려는 5가지네요. 맞아요. 사적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들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왕관이 가져다주는 그 달콤한 특권들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직무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네네. 고대 사회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외부의 적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서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아, 백성의 수가 막 땅의 티끌처럼 많으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부터 채우려고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가 왕으로서 호의호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구를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리더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력의 도취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의 요구에 응답할 역량을 먼저 확보했다는 점. 이게 정말 묵직한 메시지죠. 하지만 막상 현실 세계를 냉정하게 보면요. 묵묵히 내 일만 잘하게 해달라고 하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문헌의 서사는 전혀 다릅니다. 이 책임감 있는 결단에 대해 뜻밖의 투자 수익률, 즉 엄청난 ROI가 발생하거든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신은 그의 우선순위를 칭찬하면서 구했던 지혜는 당연히 주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 존영까지 모조리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자료에서는 이전 왕들도 이런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며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공을 못 박아 약속하죠. 역설적인 성공 법칙이네요. 리더가 사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임무의 본질에 집중했을 때 부차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고대의 논리가 보여주는 완벽한 역설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참 따뜻한 전래동화 결말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이 다음부터입니다. 네, 분위기가 또 한번 급격하게 바뀌죠. 맞아요. 은밀한 대화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실제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 철학적인 지혜와 부가 국가의 물리적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수치들이 폭격처럼 쏟아집니다. 종교적인 문서라기보다는 마치 고대 국가의 국방 예산안이나 경제 지표를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죠. 맞습니다. 갑자기 무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당시 최고의 첨단 무기인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입니다. 이걸 예루살렘과 각 병거성에 분산 배치했다고 아주 생생히 기록하고 있어요.
네,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차가운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은과 금이 막 돌처럼 흔해졌고 귀한 수입 건축자재인 백향목이 동네 뽕나무처럼 많아졌다고 해요. 아니, 지혜를 얻었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금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솔로몬이 얻었다는 지혜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가려내는 명판결만 떠올리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죠. 하지만 이 자료가 폭로하는 지혜는 고도의 국가 경영 능력이자 냉혹할 정도로 정확한 지정학적 통찰력이었습니다. 아, 지정학적 통찰력이요? 네네, 자료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대한 부를 창출했는지 그 메커니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대한 국제무역 네트워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쪽에는 거대한 제국 이집트가 있고 북쪽과 동쪽으로는 헷 제국과 아람 원국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딱 끼어 있었네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이 두 세계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 해변길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정학적 이점을 완벽하게 상업적으로 무디화한 거죠. 저는 기록에 구체적인 가격표까지 등장하는 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집트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 오는데 왕의 상인들이 때를 지어 정가로 사왔다고 적혀 있거든요. 네,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병거 하나에 은 600세겔, 말 한 마리에 150세겔. 기원전 기록에 국가주도의 무역상단 조직이 명시되어 있고 국제시장 가격표까지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집트에서 사들인 엄청난 양의 첨단 무기를 자기를 방어용으로만 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다른 곳에 팔았나요? 네, 솔로몬은 이집트의 무기 생산력과 북방 국가들의 무기 수요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대량으로 매입한 뒤에 북쪽의 헷광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았죠. 와, 그러니까 대륙 간 무기 중개 무역을 사실상 독점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이 서사의 빌드업이 정말 무섭네요. 기브온 산당에서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젊은 리더가 불과 몇 구절 뒤에서는 고대 중동의 글로벌 물류망을 장악하고 대륙 간 무기 거래를 주도하는 거대 무역 제국의 CEO로 변모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혜라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가 가장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 인프라 정비와 지정학적 독점이라는 물리적 결과물로 치환된 겁니다. 지혜가 곧 고도의 경영 능력이었네요. 그렇죠.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는 협상력, 그리고 국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획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리더가 임무의 본질에 올바르게 집중했을 때 그것이 한 국가의 경제 지도 전체를 바꿔놓는 효율적인 통치 행위로 뻗어나간다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와, 이 과정을 쭉 따라오다 보니 오늘 파헤쳐본 이 기록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습니다. 새 권력을 쥔 지도자의 비전과 결단 하나가 대륙 전체의 지정학적 지위까지 어떻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서사네요. 네, 한 권력이 확립되고 정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이토록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도 정말 드뭅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먼지 날리는 기브온 산당의 재단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던 그 결단이 마지막에는 은 600세겔짜리 천차가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무역망으로 끝을 맺잖아요. 이 스케일에 확장해주는 카타르시스가 대단합니다. 대중의 향수를 자극하는 정치적 선언부터 내면의 철학적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경제적 현실 장악까지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스스로 곱씹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직무를 위해 순수한 지혜를 구했고 그 올바른 우선순위 덕분에 돌처럼 흔해진 은금과 12,000명의 마병이라는 압도적인 부를 얻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텍스트 너머로 조금만 상상력을 밀고 나가볼까요? 길거리에 황금이 굴러다니고 수천 대의 전차가 땅을 울리는 그 숨막히는 풍요 속에서 과연 그가 처음에 구했던 그 순수한 지혜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지혜를 통해 얻어낸 무한한 부가 결국에는 그 초심마저 시안에 들게 만드는 함정이 되진 않았을까요? 정말 서늘하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여러분만의 해답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를 듬뿍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